네,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까지 적잖은 난항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대책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고강도의 대책이 나왔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 3.2%까지 높였고 또 주택 대출도 더욱더 죄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다주택자 그리고 이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을 향한 이 초강도 이제 핀셋 정책이다. 세제와 금융의 어떤 규제 완결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아마 이솝 우화 중에 해님과 바람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외투 입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는 건 바람이 아니라 해님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수요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론 이 정부가 주는 시그널은 분명합니다. 이제 뭐 금융위원장이 밝혔던 것처럼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집을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네. 그러나 적어도 이제 금융자본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만은 철저하게 차단하겠다.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참여정부 이전보다도 더 강화된 종부세율 최고 3.2% 정도 이제 올라가죠. 그렇죠. 네. 뭐 시그널은 이렇게 분명한데 문제는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래 잠김, 거래 절벽입니다. 네. 지금 대책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한 1이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물 잠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얘기는 사는 사람 팔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 하지 않고 파는 사람도 매물을 내놓고 있지 않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정말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지? 지켜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휴화산이다. 굉장히 거래가 잠시 주춤하면서 가격이 좀 안정되는 것 같지만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전이할 수 있다라는 점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공급 부분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주택 보급률은 네. 공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100%가 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수요가 이제 굉장히 몰려 있는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이 전체적인 주택 보급률은 뭐 100%에 근접을 하지만 자가 보유, 그러니까 자가 보유율은 50%를 밑돕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 네 집, 둘 중에 한 분이 내 집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직전 이제 근접성이 좋고 일자리에 가까운 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내 수입이 늘어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려는 수요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수요거든요. 근데 이런 걸 좀 간과한 측면이 좀 있지 않냐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신창현 이제 의원이 경기도권의 신도시 택지 개발 후보지를 사전에 유출하면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 21일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네. 문제는 그 입지뿐만이 아니라 과연 그 입지와 이제 공급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 서울에서는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7억을 넘어섰고요. 전세 가격이 4억 5천이 넘습니다. 투기 세력이 올려놓은 집값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재개혁을 하려고 보니 전세값을 1, 2억 원 이상 올려줘야 되고 매매를 하려고 보니 이미 내가 근접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거기다 대출 규제가 지금은 과거에는 집값의 7, 80%까지 됐던 게 지금 60%, 40%. 서울의 경우에는 제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고가의 주택의 경우에는 실거주임을 입증해야 되고 1주택자가 갈아타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과연 이 서울시와 협조를 통해서 정말 직전 긴급성이 좋은 그리고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강남 지역에 혹은 서초구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냐. 물론 해제되면 이 그린벨트 해제라는 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네네. 긍정적인 측면은 정말 수요자들이 원하는데 이 토지를 그리고 이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냐? 바로 토지 거래 제한 구역이 풀리게 되면 인근 땅값이 또 들썩입니다. 네네. 보상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보상비가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함을 표시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허가 없이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상업지나 역세권, 유휴지를 이용한 이제 조금 같은 면적에 비교적 위로 더 많이 지어서 파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지만 과연 그 공급 물량이 클지 네.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 발표될 공급 대책도 상당히 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번 대책이 또 실행이 되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좀 한국당에서는 세금 폭탄이다라면서 지금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입니다. 오히려 국회 입법을 넘지 못하거나 이게 좀 수정이 되고 이뤄지면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국회 논의 과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은 전국에 있는 주택은 한 1,350가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지금 발표된 이제 종부세 강화에 이제 해당이 되는 종부세를 내는 이 가구의 비율은 2% 남짓, 한 27만 가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 세금으로 세금 낸 굉장히 이제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지 않느냐. 오히려 무주택자들한테 전월세 인상의 어떤 폭탄이 전가된다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당의 대안은 뭐냐? 이 과거 정권처럼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서 이제 이 좀 공급 물량을 늘려라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지만 이것을 풀었다가는 투기 수요에 어떤 더 자극할 요인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1,100조 원에 달하는 이런 부동자금을 어떻게 생산적인 부분, 소비로 연결시킬지에 대한 부동산 이외의 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네. 그런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국회에서 만일 이걸 결렬된다면 또 한 번 이제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리고 정부가 이제 이런 정책을 내놓고도 강력 정책을 내놓고도 시행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한 어떤 실수요자들의 어떤 반발도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김동연 부총리가 계속해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는 있는데 또 하나 지적을 했던 것이 집값 담합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지금 집값 담합 어느 정도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아마 서울 인근에 네. 수천 가구 입지의 단지 아파트가 네. 평소에 거래 물량이 지금 한 몇 개월 정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두세 건, 한두 건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왜 가능하냐? 봤더니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허위 매물 신고를 합니다. 저건 가격을 너무 낮춰놨으니까 저걸 없애달라라고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매물이 사라지게 되면 네. 이제 거래할 만한 이제 물건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호가가 일주일 단위로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분여회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 이제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도록 이제 압력을 행사하고 네네.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현행법상 이걸 제재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거를 그러면 집값 담합이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강남에 이 3.3제곱미터당 1억 원짜리로 팔렸다라고 하는데 실제 확인이 되지 않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 사실은 지금은 이제 매매하고 난 다음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60일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60일 동안인데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되면 야 저기는 평당 1억을 찍었대. 이런 소문이 한 2달 정도 이제 횡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두 달이 아니라 30일로 단축해서 이 시세가 2달 가까이 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라는 방법까지 김동연 이제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대표는 더 강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매번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서울 집값은 막 올라서 이게 무용지물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이번 대책은 좀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은 이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 집값이 치솟기로 유명한 뉴욕의 맨하탄, 런던, 홍콩, 싱가포르, 밴쿠버 이게 집값이 1년 전부터 꺾였어요. 근데 유독 이제 한국만 경제 성장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네. 선진국들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잡은 이유가 뭐냐? 바로 금리와 세금 인상입니다. 네. 어떻게 했느냐? 선진국들은 주로 이제 이 세금을 올리는데 세금을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금리는 어차피 경기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자금은 그냥 은행권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진국의 경우에 근데 그럼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뭐냐? 선진국은 거래세는 낮은 반면에 보유세를 높여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거래세는 높고 상대적으로 보유세는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대책이 2% 아쉬운 이유가 네. 보유세를 올렸다면 거래세를 낮춰서 특히 지방에 같은 경우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매물 잠금 현상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가 금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한 차례 인상한 이후에 지금까지 동결입니다. 네. 근데 금리라는 게 뭐 이낙연 총리가 이제 이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다가 호된 이 후폭풍을 맞고 있는데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부동산이 당장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전격적인 점권 사항입니다. 누구도 중앙은행의 어떤 이런 것을 간섭할 여지가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먹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현재 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아니면 이제 금리는 이제 경기나 아니면 일자리나 이런 걸 감안하면 내려야 된다. 갑론을박이 있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이낙연 총리가 지금 이 내부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해찬 총리의 경우에는 여당의 일부에서는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걸 아예 헌법 문안에 넣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 헌법 122조를 보게 되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일정 부분 이제 이 개인의 토지 보유는 인정을 하되 그러나 소유권 행사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회수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에 이제 명문화시켜서 지금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건 개인이 갖고 있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가지고 뭐 공공주택 임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전 국민한테 되돌려주는 방법을 고민하자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네. 국회 찬반 여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어서 남북 경협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기업인들에게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좀 동행하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4대 그룹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누가 참석할지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인데 구성이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4대 그룹 총수가 다 갈 것으로 보여요. 네. 사실 2007년에도 이제 남북 경협 통해서 정상이 이제 경제인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는데 당시에는 총수는 아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건강 상황의 이유로 두 번 다 빠졌어요. 그리고 4대 그룹이 아니라 뭐 10대 그룹, 뭐 이 대그룹 총수들이 일부 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이제 이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 회장이죠. 이렇게 지금 세대 교체가 됐거든요. 최태원 회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대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따라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네. 사실 옛날에 어가 행렬이라고 해서 임금님이 이 행렬을 나가는데 그 주위에 누가 포진하고 있느냐 이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지금 남북 경협을 강력하게 원하는 건 북한입니다. 네. 북한이거든요. 북한이 오히려 더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원하고 있는데 물론 이 대북 제재 상황에서 아직은 이제 당장 경협을 준비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보면 이 중국 오히려 이번 이제 이 의제가 주로 이 비핵화 대북 제재 이후의 큰 그림, 경협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린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들 4대 그룹 이외에도 뭐 금강산 관광을 이제 진행하고 왔던 현정은 뭐 현대 회장이라든가 네네. 그리고 이런 이제 방문단에 이번 수행단에 한 10여 명 정도의 경제인단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명단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특히 그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이 방북을 하게 된다면 고 정주영 명예회장 또 정몽구 회장이 해서 3대가 방북을 한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수구초심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정말 동물도 죽을 때는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둔다고 하는데 네. 정말 국내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이 정말로 돈을 어디에다 쓰고 싶을까? 정주영 명예회장이 가장 그 길을 정확하게 이제 걸었던 분이고요. 아마 당시가 1998년이었어요. IMF 위기 당시였거든요. 소떼 이끌고 북한을 정말 방문을 했고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네. 그걸 계기로 해서 사실 현대그룹이 그 위에는 금강산 관광을 했고요. 개성공단 지구를 열었고요. 독점권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그 위에 이제 어떤 정치적, 외교적인 관계로 인해서 중단이 되긴 했지만 지금 현대그룹의 경우는 사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정몽훈 회장, 고 정몽훈 회장이 이 대북 사업을 이제 전담하고 있고 이제 그 아내분인 이제 현정은 회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정의선 이 부회장은 장손이거든요. 정말로 장손이기 때문에 현대 측에서는 굉장히 방북이 남다른 의미이고 또 북한 측에서도 정몽
정몽원 회장 이후 그리고 정주영 회장 이후에 이 창업제 자손이라는 이런 이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네네. 정부 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다, 반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4대 그룹 오너가 이 남북 정상회담에 참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협력 분야 논의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남북 경협이 본격화가 되면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제 세계 3대 투자자 가운데 하나인 지미 로저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백지 상태에 있는 공개되지 않은 시장이 열렸다라는 데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벤치 회담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벤치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USB를 담아서 줬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큰 그림, 경제 협력의 큰 그림, 이 동해안, 서해안 그리고 이제 비무장 제트를 이끄는 이 쓰리베트를 구축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이 우리나라에 있던 남한에 갖고 있는 자본력, 기술력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자원과 그리고 굉장히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 이걸 감안하면 시너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장 동력을 잃었거든요. 잠재 성장률을 지금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북한이 분명히 큰 그림에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 북한도 역시 원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하고 싶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뭐 지금 어제 당장 남북 경협 공동 연락사무소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네네.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되면 남북 경협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될 수 있다. 그게 뭐 물론 시작은 철도나 도로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도 지난 2년 한 7개월 동안 문을 닫았는데 북한 측이 그 사이에 굉장히 관리를 잘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기를 가동을 하고 네네. 충분히 한 달 이내로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대북 제재가 먼저 선행된다면 우리 기업들한테는 큰 시장이 열리는 건 분명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의 영향 그리고 정상회담을 앞둔 남북 경협 분위기 전망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